안녕하십니까. 숙명여대 생명시스템학부 교수 양영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스트레스는 자연의 선물이라는 내용의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스트레스를 계속 접하게 될 텐데,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고 그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이 보시는 이 호수는 스플리체라는 공원에 있는 호수인데 상당히 이 평온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화면으로 먼저 선택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체는 항상 조절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조절을 제대로 할 때 그 항상성이 유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스트레스라는 것은 그 정의 자체가 이런 항상성을 망가뜨리는, 항상성의 균형을 헝클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항상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몸에서 항상 조절할 수 있는 것, 즉 혈압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혈당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혈압과 혈당이 일정하게 조정이 돼야 우리 몸이 항상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이런 항상성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고요. 그 스트레스가 그러면 어떻게 인지가 되느냐? 일단 스트레스는 저희의 그 오감,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하는 그런 감각을 통해서 말초신경계를 통하여 중추신경계로 가게 됩니다. 그럼 중추신경계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초신경계에 신호를 보내게 되고,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를 통해서 운동신경을 통해 우리 몸을 움직이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즉 근육을 컨트롤하게 되는데, 근육을 조절을 해서 스트레스에 맞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를 결정하게 하고, 또한 지금 오늘 강의 핵심인 이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우리의 항상성을 서로 조절하는 두 신경입니다.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잘 맞아야 아래에서 보시는 콩팥이나 그리고 이 심장, 간, 그리고 저희 소화기 등이 안정적인 신체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현대인에게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하는 역할을 보면, 일단 교감신경은 신체가 이제 긴장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들로, 보시면은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들인데, 동공이 이완되고 침분비가 억제되고 심박수가 증가하고 기관지가 이완되고 소화 기능을 억제되고 글라이코겐 분해가 늘어나고 면역 운동, 연동 운동, 장의 연동 운동이 억제되고, 이런 기능들은 전부 우리 몸이 에너지를 공급을 통해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fight and flight 리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몸을 긴장시키는 그런 반응을 교감신경이 주도하게 되고요. 반대로 스트레스가 없을 때 이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과 반대되는 역할을 해서 두 신경의 밸런스를 통해서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무엇이 다른 것이냐? 이것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역할인데요. 교감신경, 그러니까 신경의 말단하고 그 신경을 받아들이는 그 다음 시냅스 부분, 그 신경의 연결 부분에서 분비되는 그런 물질이, 여기 보시면 노아드레날린 해서 교감신경은 노아드레날린이라 하고,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이라는 보시는 것과 같은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이렇게 다른 화학물질을 분비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시냅스 이후에 포스트 시냅틱 리액션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반응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심장에서 심박수가 증가하고 심장 수축이 증가하고, 근육은 수축돼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폐에 산소 공급이 증가하여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이 교감신경의 활성이 스트레스의 반응을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지금 여러분 여기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체에 좋은 자극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라는 자극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견딜 만한 수준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기억력도 향상되고 집중력도 향상되는 그런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반복된 자극이 그 시냅스 간의 결합을 튼튼하게 해서 그쪽에 대한 기억을 오래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스트레스 중에 나쁜 시스템은 어떤 자극이냐 하면은 자극이 너무 커서 저희 신체가 이게 반응을 하기에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자극이 되고, 그런 자극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스트레스 반응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반응은 면역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가져다주는, 즉 여기서는 만성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죠. 만성 스트레스가 가져다주는 그런 안 좋은 변화들을 몸이 겪게 됩니다. 이 나쁜 스트레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보면은 식욕 증가가 계속되게 되면은 저기 이제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스트레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을 올려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데, 그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되면은 혈압이 올라가게 돼서 심장 질환에 걸리고, 또한 그 면역 세포의 활성도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게 되면은 다양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노년의 두 부부가 같이 살다가 갑자기 부부 중에 한 명이 돌아가시면 한 명이 금방 돌아가시고 하는 것은 그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면역 기능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쉽게 그동안 견딜 수 있었던 그런 질병들에 무너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반응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냐? 저희 이제 뇌의 시상하부에서 그 뇌하수체라는 부분으로 연결되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시상하부가 뇌하수체에서 6가지 호르몬들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그 호르몬들이 콩팥 위에 존재하는 요 부신이라는 조직을 자극해서 거기에서 이제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스트레스 반응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 콜티졸이라는 건 요 물의 크기에 비해서 꽤 그래도 큰 그런 화합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이 우리 몸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콜티졸의 역할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이 콜티졸은 보시면 이른 아침에 콜티졸 농도가 높이 올라가고, 그 이유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섭식 활동을 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콜티졸의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시에 이 콜티졸은 간에서 글라이코겐, 저장된 폴리머인 글라이코겐을 당으로 전환을 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지방에서는 중성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근육에서는 근육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결국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만성 스트레스 시에 이 지속되는 콜티졸이 결국은 근손실과 성호르몬의 기능 저하, 그리고 면역 기능 저하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쉽지 견디기 힘든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녹색 부분들이 우리 본능을 조절하는 뇌의 부분들인데, 이 본능을 조절하는 이 뇌의 부분들이 바로 이 대뇌피질, 즉 우리의 인지 능력을 좌우하는 이 부분들과의 연결이 그렇게 많이 돼 있지 않아서 이 본능적인 본능적인 작업에 치우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본능적인 자극을 받는 이유는 이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우리의 생존을 유도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는 뇌의 이 중요한 부분에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와 질병이 많은 연관이 있고요. 교감신경에서는 이 과립구, 호중구, 그런 과립구들, 이런 것들이 많게 돼서 세균에 대한 저항성이 강화되는 반면에,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게 되면 림피구는 이제 B셀, T셀, 그런 면역 세포들인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과 항원 항체 반응 강화를 통해서 암에 강해지는, 서로 이렇게 부교감 신경이 우위일 때, 부교감 신경이 우위일 때 나타나는 다른 면역 반응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평하게 항상 암에 걸리더라도 농담을 하고 그러는 환자들이 암을 이기더라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고,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은 결국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견디지 못할 때 그게 악화 작용을 갖는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기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의 어떤 그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측정치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스트레스가 인지가 되면은 이렇게 파형이 노멀하지 않은 파형이 보이게 되는데, 이 스스로 이런 장치를 우리가 쳐다보면서 스트레스를 극복해보자 노력했을 때 이렇게 정상적인 파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바이오 피드백이고, 이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치를 올리는 것이 현대과학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또 여러분이 이런 미래 과학자로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이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파형, 맥박수를 잰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한 번에 적혈구가 이동하는 것을 파장을 측정을 해가지고 맥박수를 잴 수 있는데, 우리가 핸드폰으로 혈압이나 혈당 같은 거를 잴 수 있는 기술은 아직 되지 못하는 게, 큰 장비들이 필요해서 혈압이나 혈당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훌륭한 과학자가 돼서 이렇게 혈압이나 혈당 같은 것을 핸드폰 수준에서 쉽게 측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을 키우는 연습을 하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과학적인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 여기에 제가 이제 연구를 한 부분인데요. 스트레스를 이제 해결하는 그러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렇게 실험동물 모델에다가 스트레스를 가한 다음에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이 세 개의 조직은 호르몬들을 전달해서 몸 전체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을 발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비되는 단백질이 바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단백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 저희는 아디포넥틴이라는 단백질을 찾았습니다. 이 아디포넥틴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지방 조직에서 분비가 되는 그런 아디포카인이라는 한 종류로서, 이 아디포넥틴은 지방 조직이 비만으로 되면은 그 발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아디포넥틴이 혈당도 조절하고 면역 반응도 조절하고 물질 대사도 조절하고 식욕 그리고 지질 대사까지 조절하기 때문에, 이 지방 세포에서 우리 몸의 대사에 관련된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이고, 여기에 관계된 아디포넥틴이 스트레스에서 조절된다는 것을 규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백색 지방은 거의 세포 안에 전체가 중성지방으로 차 있고, 이것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갈색 지방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갈색 지방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이 작은 방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갈색 지방이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ATP 생산하지 않고 열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지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색 지방을 베이지 지방을 거쳐서 갈색 지방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한국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꾸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이 질병을 일으키는 기전들은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아디포카인, 사이토카인 이런 물질들이 간과 근육 그리고 췌장 그리고 심혈관계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몸이 질병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디포넥틴이 암세포 성장과 전이를 막고 줄기세포의 분화능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노화에도 관계되고 면역 기능도 조절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디포넥틴이라는 단백질 말고 이렇게 C1q TNF 알파 릴레이티드 프로테인에서 CTRP1이라는 그런 단백질이 존재를 하는데, 제가 또 연구한 것은 이 CTRP1이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 CTRP1을 이제 과발현하는 유전자, 우리가 어떤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를 할 때에는 현재 그 유전자를 과발현시키거나 그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형을 통해 그 유전자의 기능을 알아보는 일을 과학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CTRP1 유전자를 과발현하는 이런 생지를 만들었고, 그런 생지에서 어떤 차이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코다라는 장치가 있는데 쥐의 꼬리에 카프를 채워가지고 쥐 꼬리를 통해서 쥐의 혈압을 재는 그런 장치 통해서 CTRP1 유전자를 과발현하는 쥐가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쥐 꼬리에 이렇게 커프를 채워가지고 아까 그 장치에서 혈압을 재보면은 이렇게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모두 올라가야 고혈압인데, 이런 CTRP 과발현 생지는 고혈압 피노타입을 표현형을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한 밤낮, 보통 이제 밤낮으로 그 혈압이 변하게 되는데, 이 밤낮으로 혈압이 증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고혈압 생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한 이런 수갑을 채워서 혈압을 재는 방법 말고 쥐 안에 칩을 이식을 해서 그 칩에서 나오는 그 전파를 분석해서 혈압을 재는 방법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와일드 타입이라는 그 정상쥐에서는 이렇게 80 정도의 혈압을 보이는데, 이 유전자 과발현지는 120 정도 혈압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TRP1이 혈압에 관여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CTRP 과발현 생지에 심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심장의 조직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그 TG, 즉 CTRP 과발현 생지는 이미 심벽이 두터워져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근육이 강화돼서 이렇게 심벽이 굵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그 조직 분석을 해본 결과 인간의 고혈압 환자와 같은 심장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TRP1이 혈압을 유도하는 그러한 단백질임을 저희가 규명을 했습니다. 즉,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조절되는 아디포넥틴과 CTRP1이 이렇게 많은 조직에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의한 그 몸의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고 있는 그런 두 개의 단백질로 저희가 연구 결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궁금증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내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계속 상의를 하면서 사이언스를 한다 그러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궁금했던 게, 그러면 CTRP1이라는 유전자는 왜 생겼나?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육상동물이, 이거 이제 개통도를 보여주는 건데요. 육상동물이 출현을 하면서 이렇게 물속에 있다가 육상동물로 출현하게 되면 뜨겁고 드라이한 환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분이 로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적어지게 되면은 하이포텐션, 즉 저혈압이 유도되기 때문에 CTRP1은 이렇게 수소동물이 육상으로 나올 때 생겼고, 그리고 육상에 나온 동물들의 그 하이포텐션을 막아주기 위해서 혈압을 올리는 그러한 유전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이제 논문에 게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진짜 맞는다는 것을 후속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더 보충을 한다 그러면은 진화상으로 유전자의 기능이 왜 생기는지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좋게 작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는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통하여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함으로써 우리가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옆에서 어떤 차가 달려오는데 우리가 놀래서 피하지 않는다 그러면 차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그 다양한 스트레스들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반응한다 그러면 우리 몸은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 다가오는 스트레스가,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걸려도, 보통은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 많이 걸리게 되면 이제 위장병,
직접 이제 그 위에 이제 뭐 구멍이 생기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물질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몸을 제어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꼭 취미 생활도 한두 개씩 자기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한두 개 가져야 되고, 외국의 많은 학생들도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견디라고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체육도 하고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스트레스는 좋은 것이고, 그것이 너무 많았을 때 힘들면 그때 자기 취미 활동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경감시킴으로 좋은 앞으로 미래에 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항상 그 사이언스를 생각을 하면서, 이 사이언스 생각은 아마 좋은 스트레스로 반응을 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좋은 사이언스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 뇌 발달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관련된 다양한 경환바이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강의들을 들으시면서 그 가장 흥미롭게 생각되는 그런 강의들을 어떻게 더 확장 발전시킬지 연구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